거실의 공기는 젖은 솜을 채운 듯 무겁고 답답했다. 숨막히는 억압감. 벽에 걸린 낡은 괴종시계의 초침이 한 칸 움직일 때마다 묵직한 망치가 이서연의 곤두선 신경을 내리치는 듯했다. 탁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질식할 듯한 정적을 깼다. 하얀 종이에 검은 글씨로 쓰인 이혼 서류가 짙은 색 소파 테이블 위로 거칠게 내던져졌다. 절망에 빠진 흰나비 한 마리가 잠시 발버둥치다 이내 생기를 잃는 것 같았다. 맞은편 소파에 앉아있던 시아버지 김철수와 시어머니 박영숙의 얼굴에서 여유로움이 순간 응고되었다. 산산조각이 났다. 단 2초간의 당혹감은 이내 화산 폭발 같은 분노로 변했다. 이서연, 이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년. 시어머니 박영숙이 먼저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곱게 관리된 그녀의 얼굴 근육이 뒤틀렸고 손가락은 거의 이서연의 코끝에 닿을 듯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녹슨 송곳처럼 날카로워 이서연의 고막을 뚫을 기세였다. 우리 김씨 집안이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이제 우리가 재개발 보상금 받으니까 이혼해서 돈 뜯어내려는 거지? 내가 말하는데 어림도 없어. 시아버지 김철수가 퍽 소리를 내며 허벅지를 쳤다. 검버섯이 가득한 얼굴이 돼지간처럼 검붓게 달아올랐다. 그는 자신의 못난 아들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비통하게 울부짖었다. 김민준, 너 좀 봐라. 네가 데려온 마누라 꼴 좀 보라고. 우리 김씨 집안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너를 이만큼 키워놨더니 이런 집안 말아먹을 년을 데려와? 김민준의 몸은 뼈가 몇 개 뽑힌 듯 순식간에 반으로 줄어들었다. 그의 첫 반응은 공격받는 아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었다. 불을 향해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그는 그 이혼 서류를 향해 몸을 날렸다. 서연아, 제발, 이러지 마. 응? 김민준의 목소리는 구걸하듯 낮고 비굴했다. 그는 자신의 육중한 몸으로 부모님의 시선을 가리려 했으며 허둥지둥 그 종이 몇 장을 숨기려 했다. 말로 하자. 우리 한 가족이잖아. 이렇게 꼴사납게 굴지 말고. 한 가족. 이서연이 나지막이 이 세 글자를 읊조렸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빙하가 무너지는 듯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녀는 눈앞의 남자를 보았다. 10년간 사랑했고 그의 아이를 낳아준 남편. 이 순간 너무나 낯설고 우스꽝스러울 뿐이었다. 그의 손이 그녀의 팔에 닿았다. 그 따뜻한 감촉이 오히려 이서연에게는 전기 충격처럼 느껴졌다. 오한이 꼬리뼈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치솟았다. 그녀는 맹렬하게 팔을 뿌리쳤고 그 힘에 김민준이 비틀거렸다. 이서연의 마음은 이미 과거 수많은 네가 좀 참아라는 말들이 오가던 밤들 속에서 능지처참당해 피투성이가 되었다. 이제는 차갑고 단단한 돌덩이만 남았을 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들었다. 한때 사랑으로 가득 찼던 두 눈은 이제 아무런 파문도 잃지 않는 고요한 빙원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김민준을 넘어 그의 등 뒤에서 길길이 날뛰는 두 노인을 향해 똑바로 향했다. 김민준 씨, 딱 한 번만 물을게요. 이서연은 또박또박 말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독을 바른 모처럼 거실의 무거운 공기 속에 밝혔다. 이 집 계속 지킬 건가요? 그리고 이 아들 계속 당신 아들로 둘 건가요? 김민준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녀의 시선은 이미 박영숙과 김철수를 향해 있었다. 입가에 비웃는 듯한 미소가 걸렸다. 아버님, 어머님, 그녀는 이 두 단어를 정중하게 말했지만 어떤 저주보다 더 큰 살상력을 지니고 있었다. 두 분의 재개발 보상금 30억. 친손주한테는 땡전 한 푼 안 주시고 돌아서서 외손주한테는 강남 학군지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사주셨죠. 저는 괜찮아요. 거실의 욕설이 갑자기 멎었다. 박영숙과 김철수는 마치 모기 졸린 닭처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얼굴이 굳어졌다. 이서연은 명확하게 말을 이었다. 그건 두 분이 평생 고생해서 번 돈이니까요. 누구에게 주시든 그건 두 분의 자유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갑자기 칼날처럼 날카롭게 분위기를 바꿨다. 하지만 두 분의 노후 자금을 전부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고 그러면서 저한테는 연봉 8천만 원짜리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들어와서 무료 부모 노릇하며 두 분 노후를 책임지라고
당당하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저도 키워야 할 아들이 있거든요. 마지막 7글자는 가볍게 던져졌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근 같아 김씨 집안 전체를 침묵에 잠기게 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굴욕의 순간들이 영화 장면처럼 이서연의 머릿속에서 미친 듯이 스쳐 지나갔다. 보름 전 그녀는 우연히 시부모님이 베란다에서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 억누를 수 없는 흥분과 과시욕에 그녀는 얼음 구덩이에 빠진 듯했다. 미나야, 걱정 마. 30억 들어오자마자 엄마가 바로 보내줄게. 우리 귀한 외손주, 제일 좋은 학군지 아파트 사줘야지. 내 오빠 마누라는 신경 쓸 거 없어. 걔가 감히 뭐라고 하면 우리 집 돈 가지고 어디서 남의 년이 이래라 저래라야. 그날 이후 시어머니 박영숙은 매일 식탁에서 빗대어 비난했다. 어휴, 어떤 여자들은 팔자가 좋아서 시집만 잘 가면 걱정이 없다니까. 우리 미나는 팔자가 사나워서 뭐든 제 힘으로 해야 하니 여자가 무슨 일 욕심이 그렇게 많아? 한 달에 그 몇 푼 번다고 밖에 나가서 머리 숙이고 망신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집에서 시부모님 잘 모시고 남편 내조나 하는 게 낫지. 그리고 시누이 김미나는 더욱 당당하게 전화를 걸어 지시했다. 새언니, 우리 엄마 나이 들어서 허리도 안 좋으신데 앞으로 언니가 좀 신경 써줘요. 저는 우리 아들 일로 바쁘니까 앞으로 부모님은 오빠랑 언니가 전적으로 모셔야 해요. 그 당연하다는 듯한 말투는 마치 이서연이 사람이 아니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물건인 것 같았다. 하나하나의 장면과 목소리가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지푸라기였다. 이제는 사막 전체가 무너져 내렸다. 이서연은 눈앞에 넉나간 세 사람을 보며 마음에 더 이상 아무런 미동도 느끼지 않았다. 오직 완전한 결단만이 남았을 뿐. 그녀는 협상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선고를 내리러 온 것이었다. 죽음. 거실은 죽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공기마저 납덩이처럼 굳어버려 모두의 심장을 무겁게 짓누르는 듯했다. 가정의 화목이라는 이름의 혀는 이서연의 한마디에 완전히 끊어져 버려 다시는 이을 수 없게 되었다. 김철수와 박영숙의 얼굴은 돼지간색에서 창백하게 변했고 입술은 떨렸지만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김민준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는 부모님을 쳐다볼 용기도 이서연을 쳐다볼 용기도 없었다. 막다른 길에 몰린 짐승처럼 목구멍에서 허허하는 소리를 내며 갑자기 이서연의 손목을 붙잡았다. 거의 끌다시피 그녀를 침실로 잡아 끌었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세차게 닫혔다. 바깥의 원망과 경악이 섞인 두 시선이 차단되었다. 침실에는 침대 옆에 희미한 스탠드 하나만 켜져 있었다. 김민준의 거대한 그림자가 벽에 투영되어 뒤틀린 괴물처럼 보였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가슴이 심하게 오르내렸다. 기름진 땀방울이 그의 뺨을 따라 흘러내렸다. 서연아, 너 미쳤어? 부모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김민주는 도둑처럼 목소리를 극도로 낮췄다. 밖에서 들을까 두려워하면서도 감출 수 없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이서연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가 잡은 손목에서 전해져 오는 힘은 차가운 쇠집게 같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다. 남편의 얼굴에 교차하는 공포, 애원, 그리고 원망을. 내 말 좀 들어봐. 김민주는 그녀가 말이 없자 말투를 부드럽게 바꿨다. 그가 늘 쓰던 비굴함이 섞인 화해의 방식이었다. 부모님 연세도 많으시고 평생 나랑 미나 우리 둘밖에 없었잖아. 지금 미나가 혼자 애 데리고 힘들게 사니까 부모님이 걔를 좀 더 아끼고 도와주는 게 그게 당연한 거잖아. 안 그래? 그는 말을 더듬었다.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역겨운 이기심과 냉혹함이 배어 있었다. 나를 봐서라도, 서연아, 이 집을 위해서라도. 김민준의 눈빛은 간절했다. 그는 이서연의 손목을 놓고 대신 어깨를 잡고 가볍게 흔들었다. 일단 네가 좀 참아. 직장 그만두고 집에서 1년만, 딱 1년만 있어. 두 분 화 풀리시면 내가 다시 일자리 알아봐 줄게. 맹세해. 참으라고? 이서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 한 단어가 그녀의 입술 사이에서 나오자 지옥 같은 한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웃었다.
그 미소는 어두운 불빛 아래서 기이하고 처량하게 보였다. 김민준 씨, 당신 동생은 보물이라 입에 넣으면 녹을까? 손에 쥐면 깨질까? 애지중지하면서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날카로운 얼음송곳처럼 김민준의 고막을 찔렀다. 내 아들은? 우리 준우는 그냥 잡초야? 걔는 강남 학군지 아파트 가려면 30억이 필요하고 내 아들은 특기학원 하나 보내고 여름 캠프 하나 보내는데 돈이 필요 없다는 거야? 내가 퇴사하면 뭘로 우리 아들한테 최고의 교육을 시켜주고 나중에 무시당하지 않게 뭘로 지켜주는데? 이서연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자 그녀의 시선은 톱날처럼 김민준을 태우며 그를 뒷걸음치게 했다. 당신? 한 달에 그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대출금 갚기도 벅찬 당신한테 기대라고? 아니면 당신 부모님? 외손주한테 한 푼도 남김없이 다 줘버린 그 노후 자금에 기대라고? 연이은 질문은 폭풍우처럼 김민준의 초라한 위장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그는 벽에 몰렸고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피투성이에 변명할 수 없는 사실. 수치심에 격분한 그는 자신의 모든 나약함과 무능함을 가장 악독한 칼날로 바꾸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돌려 찔렀다. 우리 부모님이시잖아. 김민준이 갑자기 소리쳤다. 얼굴은 일그러지고 침방울이 이서연의 얼굴에 튀었다. 날 낳아주신 부모님이시라고. 제발 그렇게 이기적으로 굴지 마. 매사에 돈. 그렇게 돈이 좋아? 그 말은 이서연의 머릿속에서 천둥처럼 터졌다. 온 세상이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모든 소리와 화면이 색을 잃고 흑백으로 변했다. 이기적이라고? 돈만 생각한다고? 지난 10년간의 헌신, 승진 기회를 포기하고 준우를 낳은 것, 매일 퇴근 후 지하철에 시달리며 장을 보고 밥을 하고 숙제를 봐준 것. 이 가정을 위해 했던 모든 것이 그의 눈에는 그저 이기적이고 돈만 밝히는 것으로 보였던 것이다. 자신과 아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었다. 무료 보모처럼 착취당하기 싫어하는 것이 돈을 밝히는 것이었다. 이서연은 얼굴이 뒤틀린 이 남자를 보며 마음속 마지막 남은 온정과 우스꽝스러운 미련이 그 한마디에 완전히 가루가 되어버렸다. 그녀는 더 이상 싸우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마음이 죽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리라. 완전한 침묵. 숨 쉬는 것조차 불필요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걸음 물러나 김민준과 거리를 두었다. 한때 사랑으로 가득 찼던 두 눈은 이제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우물처럼 공허해져 더 이상 그의 모습을 비추지 않았다. 김민준 씨, 그녀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다. 당신 말이 맞아요. 김민준은 얼어붙었다. 이서연이 이런 반응을 보일 줄은 몰랐다. 이서연은 더 이상 그를 보지 않고 옷장으로 걸어갔다. 움직임은 침착했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는 옷장 문을 열고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여행 가방을 꺼내 지퍼를 열었다. 그리고 자신의 옷을 챙기기 시작했다. 한 벌 또 한 벌. 히스테리도 눈물도 없었다. 오직 옷감이 스치는 사각거리는 소리와 지퍼가 그어지는 차가운 소리뿐이었다. 이 기이한 평온함에 김민주는 전례 없는 공포를 느꼈다. 서연아, 너 뭐 하는 거야? 그는 더듬거리며 물었고 목소리는 떨렸다. 이서연은 그를 무시했다. 자주 입는 옷 몇 벌을 챙겨 가방을 닫고 곧장 옆에 있는 아이 방으로 갔다. 준우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작은 몸을 이불 속에 웅크리고 긴 속눈썹이 뺨에 사랑스러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이서연은 몸을 숙여 아들의 따뜻한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그녀의 갑옷이자 유일한 약점. 그녀는 가장 빠른 속도로 준우의 작은 배낭을 쌌다.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과 갈아입을 옷을 챙겨 넣었다. 모든 것을 마친 후 그녀는 한 손에는 여행 가방을 다른 한 손으로는 잠든 아들을 안고 침실을 나섰다. 김민주는 침실 문 앞에 석상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이서연이 아이를 안고 가방을 끌며
현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입을 열어 막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시멘트로 막힌 듯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다. 거실에서는 김철수와 박영숙도 방에서 고개를 내밀고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이 장면을 보고 있었다. 이서연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들 중 누구도 다시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신발을 신었다. 동작은 침착하고 차분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손이 문고리에 닿았다. 찰칵하는 가벼운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밤바람이 불어들어와 약간의 한기를 실어 그녀의 앞머리를 흩날렸다. 서연아, 김민준이 마침내 목소리를 되찾았다. 비명에 가까운 외침이었다. 이서연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다음 순간 문이 조용히 닫혔다. 또 한 번의 찰칵 소리. 그 소리는 마치 무거운 망치처럼 김민준의 심장을 내리쳤고 이 집의 종말을 고했다. 한밤중에 찬 바람은 날카로운 칼처럼 이서연의 뺨을 베는 듯 아팠다. 그녀의 품에는 잠든 준우가 안겨 있었다. 아이의 따뜻하고 고른 숨결이 그녀의 목덜미에 닿았다. 그것이 이 순간 그녀의 유일한 온기였다. 다른 한 손으로는 값싼 여행 가방을 끌었다. 바퀴가 거친 시멘트 바닥 위에서 드르륵 소리를 냈다. 고요한 밤중에 유난히 크게 들렸다. 마치 그녀의 10년간의 어리석은 결혼 생활에 대한 장송곡을 연주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 마음이 죽자 눈물샘도 함께 말라버린 듯했다. 택시를 세운 이서연은 준우를 안고 뒷좌석에 탔다. 여행 가방은 발치에 두었다. 기사님, 은평구 청아 아파트로 가주세요. 그녀는 주소를 댔다.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차창 밖의 도시는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네온 사인이 길고 흐릿한 빛의 띠를 만들었다. 영원히 깨지 않을 꿈처럼. 하지만 그녀의 꿈은 이미 깨졌다. 너무나 철저하게 깨져서 다시 맞출 가능성조차 없었다. 김민준의 그 한마디, 그렇게 돈이 좋아? 라는 말은 독을 바른 얼음 송곳처럼 그녀의 심장 가장 부드러운 곳에 박혀 있었다.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10년, 인생의 10년이 몇 번이나 있을까? 그녀의 가장 좋았던 10년은 개에게나 줘버린 꼴이 되었다. 차는 익숙한 낡은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다. 이서연은 돈을 내고 여전히 잠든 아들을 안고 힘겹게 가방을 끌며 계단을 올랐다. 집문 앞에 서서 그녀는 심호흡을 한 후에야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다. 문은 금방 열렸다. 잠옷 차림의 친정어머니가 문 밖에 딸과 외손주를 보고는 얼굴의 졸음기가 순식간에 경악으로 바뀌었다. 서연아, 너희, 이게 무슨 일이니? 이서연은 우는 것보다 더 보기 힘든 미소를 지었다. 목구멍이 바싹 말라 있었다. 엄마, 우리 며칠만 여기서 지내도 될까? 친정어머니의 눈가가 순식간에 붉어졌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딸과 외손주를 집 안으로 끌어안았다. 떨리는 목소리로 힘겹게 말했다. 얼마든지 있어. 여긴 영원히 내 집이야. 친정아버지도 놀라 나왔다. 그는 딸의 창백한 얼굴과 눈가의 죽은 기운을 보고 입술을 달싹였다. 결국 무거운 한숨으로 모든 말을 대신하며 말없이 그녀의 손에서 여행 가방을 받아들었다. 돌아왔으면 됐다. 어서 들어가서 쉬어. 부모님의 이해와 말없는 지지는 따뜻한 강물처럼 마침내 이서연이 굳게 쌓아 올린 둑을 무너뜨렸다. 준우를 재우고 방문을 닫는 순간 그녀는 문의 등을 기댄 채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다. 얼굴을 무릎에 묻고 오랫동안 억눌렀던 울음이 마침내 목구멍 깊은 곳에서 터져나왔다. 그 남자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자신의 보잘것없었던 10년의 청춘을 위해서였다. 다음 날 햇살이 커튼 틈으로 방 안을 비쳤다. 이서연은 눈을 떴다. 약간 멍했다. 옆에 누운 준우는 붉은 뺨을 한 채 새근새근 자고 있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머릿속에 밝힌 번호를 눌렀다. 지연아, 시간 있어? 잠깐 만나고 싶어. 전화기 저편은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인 최지연이었다. 언제든 주소 보내. 최지연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단호하고 시원했다. 도심의 한적한 카페. 최 변호사는 세련된 정장 차림으로 강한 아우라를 풍겼다. 그녀는 맞은편에 앉은 눈이 퉁퉁 붓고 초췌한 이서연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말해봐. 그 등신 김민준이 또 무슨 짓을 했어? 최지연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말투에는 숨김없는 혐오감이 가득했다. 이서연은 커피잔을 들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온기가 마음속 한기까지는 녹이지 못했다. 그녀는 어젯밤 있었던 모든 일을, 재개발 보상금부터 얼굴을 붉혔던 싸움, 그리고 김민준의 마지막 비수 같은 말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털어놓았다. 이야기하는 내내 그녀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담담했다. 지우, 최지연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컵과 받침이 부딪히는 소리에 옆 테이블에 시선이 쏠렸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눈에서는 분노가 활활 타올랐다. 이게 인간이야? 완전 흡혈귀 집안이네. 김민주는 아직 젖도 못된 마마 보이고 지들 노후 자금을 외손주한테 줘? 웃기지 마. 그게 노후 자금이야? 너희 부부 피땀 흘려 번 돈이지. 최지연의 분노는 오히려 이서연을 침착하게 만들었다. 지연아, 이제 소용없어. 이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눈에는 죽은 재 같은 빛만 남았다. 난 이제 기대 안 해. 최지연은 심호흡을 하며 억지로 자신을 진정시켰다. 그녀는 이서연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눈빛은 변호사의 날카로움과 명철함을 되찾았다. 서연아, 내 말 잘 들어. 법적으로 시부모님 명의의 그 낡은 아파트 보상금은 엄연히 그분들의 혼전 재산에 해당돼. 그걸 김미나 아들에게 증여한 것에 대해 우리가 직접 개입하긴 어려워. 이서연의 마음이 가라앉았다. 그 점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지연은 화제를 돌렸다. 눈빛이 타오르는 듯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너한테 직장을 그만두고 무료 부모가 되라고 강요하기 위해 그들이 연합해서 너를 정신적으로 압박했다는 거야. 내 남편인 김민주는 널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너에게 인격모독과 언어폭력을 가했어. 이게 전부 우리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데 유리한 증거가 될 거야. 이혼이라는 단어가 최지연의 입에서 나오자 이서연은 고통보다는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다. 최지연의 손가락이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다. 사고는 명확했다. 이제 이혼은 필연적이야. 우리가 쟁취해야 할 건 두 가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두 가지야. 첫째, 부부 공동 재산 분할. 너희가 지금 사는 아파트, 비록 첫 계약금에 시부모님 돈이 들어갔다 해도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있고 결혼 후 공동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부분, 그리고 부동산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너도 분할받을 권리가 있어. 그리고 지난 몇 년간의 예금, 재테크 상품까지 한 푼도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어. 둘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준우의 양육권. 아들 이야기가 나오자 이서연의 눈빛이 순식간에 확고해졌다. 준우는 무조건 내가 데려와야 해. 당연하지. 최지연은 단호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네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유리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는 거야. 김민준과 그 이상한 가족이 아이의 건강한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해야 해. 최지연은 몸을 더 가까이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마치 작전을 짜는 장군처럼. 그가 너한테 욕하는 말 다음번에 또 하면 녹음해. 시부모님이 너한테 가하는 냉대, 준우를 무시하는 태도, 기회를 봐서 녹화해. 그 가족이 널 어떻게 계산적으로 대했는지 문자나 음성 증거를 남겨둬. 이런 것들이 법정에서 우리가 그들을 찌를 칼이 될 거야. 이야기 도중 이서연의 핸드폰이 윙하고 울렸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그녀가 가장 보고 싶지 않은 이름, 김미나였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끊으려 했지만 최지연이 그녀의 손을 누르며 스피커폰으로 받으라고 신호했다. 전화를 받자마자 김미나의 날카롭고 악의적인 목소리가 수화기에서 터져나왔다. 이서연에게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새언니,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한밤중에 애 데리고 가출하고 누구 보라고 쇼하는 거예요? 우리 오빠가 전화해도 안 받고 우리 집안 다 죽이려고 작정했어요?
이서연은 침묵했다.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다. 내가 말하는데요. 우리 부모님이 오빠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아요? 우리 집 재산이라고 해봤자 이게 전부인데 내 아들한테 좀 줬다고 뭐가 문제예요? 어디서 굴러온 돌이 이래라 저래라야. 우리 집이 보상금 받은 거 보니까 배 아파서 그러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속이 시커매요? 맨날 오빠 옆에서 이간질이나 하고 우리 김씨 집안이 8대 조상에 걸쳐 무슨 재수 없는 일을 당했길래 언니 같은 집안 말아먹을 연을 들였는지 몰라. 긴 욕설과 비난이 마치 더러운 물 한 바가지를 머리부터 뒤집어 쓴 것 같았다. 이서연은 분노에 온몸이 떨렸고 반박하려던 참이었다. 최지연이 그녀에게 쉿하는 제스처를 보이고는 재빨리 전화를 끊었다. 곧이어 김미나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했다. 60초짜리 긴 음성 메시지였다. 이서연이 재생하자 여전히 흑백을 전도하고 도덕적으로 올가매는 오물 같은 말들이 쏟아졌다. 그렇게 잘났으면 돌아오지 마요. 애 데리고 밖에서 찬바람이나 쐬시지. 얼마나 버티나 보자. 김민준 없으면 언니가 뭔데? 이서연의 손톱이 손바닥을 깊이 파고들었다.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지로 참았다. 하지만 최지연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이서연의 핸드폰을 가져가 능숙하게 그 음성 메시지를 저장하고 자신의 카카오톡으로 전달했다. 모든 것을 마친 후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핏발선 눈에 이서연을 보며 또박또박 명확하게 말했다. 답장하지 마. 한 글자도. 서연아, 진정해. 이건 욕이 아니야. 증거야. 김미나가 우리 손에 직접 쥐어준 첫 번째 총알이라고. 최지연의 눈에서 빛나는 차분하고 강인한 빛을 보자 이서연의 가슴속에서 들끓던 분노가 기적처럼 가라앉았다. 그랬다. 그녀는 더 이상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오직 말다툼으로만 억울함을 토로해야 했던 주부가 아니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최지연의 마지막 말은 정심환처럼 순식간에 이서연의 마음속에서 요동치던 파도를 잠재웠다. 그랬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준우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늦은 밤이었다. 낡은 복도의 센서 등이 그녀의 발걸음에 맞춰 켜졌다, 꺼졌다 했다. 부모님은 이미 초조하게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그녀와 눈이 풀린 준우를 보자 어머니 진여사의 눈가가 금세 붉어졌다. 외손주를 품에 꼭 안았다. 아버지 이강현은 이서연의 손에서 짐을 받아들었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첫마디 말은 결국 무거운 한숨으로 바뀌었다. 돌아왔으면 됐다. 돌아왔으면 됐어. 집은 여전히 익숙한 모습이었다. 따뜻한 불빛이 밤의 한기를 쫓아냈고 바깥 세상의 피바람을 잠시나마 막아주었다. 준우는 그날 밤에 소동의 겁을 먹은 듯 진여사의 목을 꼭 껴안고 할머니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서연이 아이를 씻기고 깨끗한 잠옷으로 갈아입힌 후 자신이 어릴 때부터 자던 침대에 눕혔다. 아이는 금방 잠이 들었지만 미간은 여전히 찌푸려져 있었고 작은 손은 이불 밖에서 불안하게 무언가를 잡으려는 듯했다. 악몽이라도 꾸는 것 같았다. 이서연은 몸을 숙여 아들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땀으로 젖은 귀밑머리를 쓸어주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심장을 꽉 쥐는 듯 시리고 아팠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시큰함 속에서 전례 없는 단단함이 자라나고 있었다. 거실에서 부모님은 주무시지 않고 그녀를 위해 등 하나를 켜두셨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이 놓여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민준이랑 싸웠어? 이강현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눈썹 사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이서연은 숨기지 않고 재개발 보상금과 김씨 집안이 그녀에게 퇴사를 강요한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괘씸한 놈들, 사람을 너무 우습게 보잖아. 이강현은 이야기를 듣고 분노에 차 테이블을 콱 내리쳤다. 컵 속에 우유가 출렁였다. 그 집안 콩가루인 거 우리가 모를 줄 알고? 그 김미나라는 년 이혼하고도 맨날 친정에서 빌부터 살더니 이제는 너희 집까지 거덜내려고 하는구나.
진 여사도 화가 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서연의 손을 잡고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렸다. 서연아, 네가 고생이 많았구나. 내가 처음부터 그 김민준이라는 애는 너무 유약하고 귀가 얇아서 믿음직스럽지 못하다고 했잖아. 네가 듣지를 않더니. 엄마,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요. 이서연은 어머니의 잔소리를 막았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상하리만치 단호했다. 저 결심했어요. 이혼할 거예요. 이강현과 진 여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서로의 눈에서 놀라움을 읽었지만 그보다는 후련함이 더 컸다. 그래, 그런 집구석이랑은 영 끊는 게 낫다. 이강현이 단호하게 결론 내렸다. 너랑 준우는 여기서 지내. 하늘이 무너져도 이 아빠가 버텨줄 테니까. 부모님의 지지는 예상치 못한 따뜻함이었다. 이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솟아오르는 감정을 억지로 억눌렀다. 울어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 눈물은 가장 쓸모없는 것이었다. 그날 밤 이서연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기댄 채 최지연의 말을 되새기며 모든 세부 사항을 머릿속으로 예행 연습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미친 듯이 무례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전쟁의 북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듯했다. 문 열어, 이서연,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 박영숙이었다. 그 목소리는 고막을 뚫을 듯 날카롭고 거역할 수 없는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실에 이강현과 진 여사는 순식간에 잠에서 깼다. 이서연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지만 이내 차가운 침착함이 모든 감정을 뒤덮었다. 왔구나. 예상보다 빨랐다. 그녀는 바로 나가지 않고 침착하게 베개 밑에서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가볍게 터치했다. 화면에 붉은 점이 나타났다. 녹화 기능이 켜졌다. 그녀는 핸드폰을 잠옷 주머니에 아무렇지 않게 넣었다. 카메라는 주머니 틈으로 바깥을 향하도록. 모든 준비를 마치고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침실 문을 열었다. 거실에서는 이미 이강현이 현관문을 막아선 채 문 밖을 향해 소리치고 있었다. 누구요? 아침부터 초상났소? 사돈어른, 문 좀 여세요. 우리 준우 데리러 왔습니다. 박영숙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다. 데려가긴 뭘 데려가. 여기 당신들이 찾는 사람 없으니 어서 꺼지시오. 문 안 연다 이거지? 좋아. 민준아, 문 부서. 문 밖에서 김민준의 머뭇거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이러지 마세요. 말로 해요. 말로 하긴 뭘 해? 내 마누라랑 자식이 남한테 넘어가게 생겼는데 이등신아. 이어서 김미나의 부추기는 날카로운 외침이 들렸다. 오빠, 뭐해? 엄마 말이 맞아? 이서연이 준우를 인질로 잡고 우리 집 돈 뜯어내려는 거야. 쾅 하는 거대한 소리와 함께 낡은 현관문이 거친 힘에 부딪혀 고통스러운 소리를 냈다. 진 여사는 겁에 질려 얼굴이 창백해졌고 무의식적으로 이강현을 보호하려 그의 앞에 섰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요? 주거침 입은 범죄요. 범죄? 내가 내 며느리 찾고 내 친손주 데려가는데 무슨 법을 어겼다는 거요? 이서연, 이 독한 년, 당장 안 나와? 너 우리 손주 학대했지? 그렇지 않고서야 애가 왜 우리를 안 보려고 하겠어? 모욕과 날조가 독바른 칼날처럼 문을 사이에 두고 날아들었다. 이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부모님 곁으로 가 그들의 차가운 손을 잡고 뒤로 물러나라고 신호했다. 그리고 그녀는 직접 문고리를 돌렸다. 문이 활짝 바깥에서 잡아당겨졌다. 김씨 집안 세 사람의 흉측한 얼굴이 새벽의 희미한 빛 속에 드러났다. 박영숙이 앞장섰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두 눈은 핏발이 선 채 먹이를 노리는 암컷 맹수 같았다. 김미나는 그 뒤에서 팔짱을 끼고 입가에는 남의 불행을 즐기는 듯한 냉소를 띠고 있었다. 그리고 김민주는 맨 뒤에 서서 시선을 피하며 이서연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얼굴에는 나약함과 갈등이 가득했다. 준우는 박영숙은 들어오자마자 눈으로 사방을 훑었다. 이강현과 진 여사는 안중에도 없었다. 엄마, 준우 저 방에 있어요. 김미나가 눈치 빠르게 이서연이 막 나온 침실을 가리켰다. 박영숙은 즉시 명령을 받은 미친 개처럼 침실로 돌진했다. 멈춰.
이강현이 소리치며 양팔을 벌려 그녀를 막아섰다. 비켜. 박영숙이 손으로 그를 밀쳤다. 날카로운 손톱이 이강현의 팔에 몇 줄기 핏자국을 남겼다. 감히 손을 대? 진여사도 달려들어 박영숙과 엉켜 싸우기 시작했다. 상황은 순식간에 통제 불능이 되었다. 두 여자의 비명, 남자의 고함이 뒤섞여 귀를 찢을 듯 혼란스러웠다. 김민준이 말리려 했지만 김민아가 그를 꽉 붙잡았다. 오빠, 상관 마. 엄마가 저 사람들 버릇 좀 고치게 놔둬. 다시는 준우를 볼모로 잡고 까불지 못하게. 혼란스러운 싸움 소리에 준우가 잠에서 깼다. 침실문이 살짝 열리고 준우가 눈을 비비며 잠이 덜 깬 얼굴로 고개를 내밀었다.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뒤엉켜 싸우는 모습, 소리치는 외할아버지, 문 앞에 서 있는 아빠와 고모를 보자 그 어린 얼굴은 순식간에 공포로 가득 찼다. 으아앙, 찢어질 듯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엄마, 엄마 보고 싶어. 준우는 울며 이서연에게 달려가 그녀의 품에 파고들었다. 작은 몸이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처럼 떨렸다. 그 울음소리는 박영숙에게 새로운 무기가 되었다. 그녀는 즉시 진여사를 놓고 바닥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세상에, 이런 천벌 받을 일이 있나. 우리 김씨 집안이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집안 말아먹을 년을 들였을까? 그녀는 이서연을 가리키며 소리를 듣고 나온 이웃들에게 울부짖었다. 여러분, 와서 좀 보세요. 이 여자가 우리 손주를 학대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못 만나게 하고 아빠도 못 만나게 해요. 이제는 자기 부모랑 짜고 나를 때리기까지 해요. 아이고, 내 팔자야. 그녀는 울고불고하며 자신을 도덕적 우위에 세워 이서연을 불효하고 악한 며느리라는 치욕의 기둥에 못 박으려 했다. 김민준의 얼굴에 잠시 안쓰러운 빛이 스쳤지만 김민아의 경고 어린 눈빛에 다시 고개를 숙였다. 이웃들은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했다. 모든 압박, 모든 시선, 모든 비난이 이 순간 이서연에게 집중되었다. 하지만 예상했던 붕괴나 히스테리는 없었다. 이서연은 덜덜 떠는 준우를 안고 천천히 몸을 바로 세웠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도, 눈물도, 심지어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오직 천리를 얼려버릴 듯한 차가움 뿐이었다. 그녀는 폭풍의 눈처럼 주위의 탕류가 아무리 거세도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서 있었다. 박영숙의 통곡 소리가 잦아들 때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었다. 그녀의 손에는 계속 녹화 중이던 핸드폰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핸드폰 화면을 김씨 집안 세 사람에게 돌렸다. 어두운 복도에서 깜빡이는 붉은 녹화 아이콘은 마치 심판의 눈 같았다. 박영숙 씨, 김민아 씨, 그리고 김민준 씨. 이서연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얼음을 깨는 칼날처럼 모든 사람의 귀에 명확하게 밝혔다. 당신들이 문을 부수기 시작한 순간부터 강제로 침입한 것, 그리고 제 아버지를 밀친 것, 그리고 방금 저에게 한 모욕과 날조까지 여기에 전부 녹화되었습니다. 박영숙의 울음소리가 목이 졸린 닭처럼 갑자기 멎었다. 김민아의 얼굴에서 냉소가 순식간에 굳어졌다. 김민주는 획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이서연의 시선이 그들의 굳은 얼굴을 차갑게 훑었다. 저는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집단으로 주거에 침입했고 타인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혔으며 아동을 강탈하려 했다고요. 이 영상은 아주 유리한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말을 멈추고 잿빛이 된 박영숙을 보며 차갑고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아니면 직접 경찰서에 가셔서 어떻게 손주를 모셔가려 했는지 또 어떻게 며느리를 교육하셨는지 경찰에게 설명하시겠어요? 공기는 죽음처럼 고요했다. 복도에는 준우의 억눌린 흐느낌과 이웃들의 숨막히는 소리만이 남았다. 박영숙은 입을 벌린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 억척스러운 기세는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다. 김민아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시선을 피하며 더 이상 이서연을 쳐다보지 못했다. 김민준의 얼굴은 붉어졌다 하얘졌다를 반복하다
결국 부끄러움으로 가득 찬 잿빛이 되었다. 그는 아이를 안고 무섭도록 침착한 아내를 보며 갑자기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이게 과연 모든 것을 참고 순종하던 이서연이 맞나? 아니, 그 사람은 이미 그들이 직접 죽여버렸다. 꺼지세요. 이서연은 단 한마디를 뱉었다. 다른 욕설은 없었지만 어떤 악독한 말보다 더 큰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박영숙은 김미나의 부축을 받아 허둥지둥 일어섰다.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김씨 집안 세 사람은 올 때는 기세등등한 승전군 같았지만 갈 때는 싸움의 징계 세 마리처럼 이웃들의 경멸 어린 시선 속에서 계단 모퉁이로 초라하게 사라졌다. 문이 이서연에 의해 조용히 닫혔다. 바깥의 모든 것을 차단했다. 그녀는 몸을 낮춰 품에 안은 준우를 꼭 껴안았다. 자신의 체온으로 아이의 차갑고 떨리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준우야,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있잖아. 이강영과 진여사가 다가와 딸의 꼿꼿한 등을 보았다. 눈에는 경애와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그들의 딸은 성장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만의 탈박 꿈을 이루어냈다. 이서연의 손가락이 핸드폰 화면을 가볍게 스쳐 지나갔다. 그 귀중한 영상을 저장했다. 그리고 그녀는 최지연에게 영상을 전송하며 한 문장을 덧붙였다. 지연아, 이게 그들이 내민 두 번째 총알이야. 최지연의 전화는 10분 후에 걸려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변호사 특유의 엄격함으로 차분하고 단호했다. 영상 봤어. 완벽한 증거 체인이야. 문을 부수는 것부터 모욕까지 주거침입과 명예훼손이 성립돼. 어떻게 할 생각이야? 바로 이혼 소송 걸어서 이걸 그들이 재산을 빼돌리고 품행이 불량하다는 증거로 제출할까? 우리 승산이 아주 높아. 이서연은 소파에 기댔다. 품에는 여전히 잠든 준우가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등을 가볍게 어루만지며 고른 숨소리를 느꼈다. 그제야 얼어붙었던 마음의 호수에 온기가 돌았다. 아니, 서두르지 마. 이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전례 없는 확고함이 담겨 있었다. 이건 이제 두 번째 총알일 뿐이야. 나는 그들이 모든 무기를 내 손에 쥐어줄 때까지 기다릴 거야. 최지연은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했다. 이내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좋아, 알겠어. 서연아, 난 널 지지해. 내가 뭘 해야 할지 언제든 말해. 가사소송 전문으로 하는 최고의 변호팀을 알아봐줘. 문제없어. 전화를 끊고 이서연은 준우를 방으로 데려가 이불을 덮어주었다. 아들의 평온한 잠든 얼굴을 보며 그녀 마음속의 안개가 완전히 걷혔다. 오직 하나의 명확한 길만이 남아있었다. 다음 날 이서연은 평소처럼 준우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차를 몰아 회사로 갔다. OW 디자인 스튜디오는 그녀가 대학 선배와 함께 설립한 곳이었다. 몇 년간의 노력 끝에 업계에서 꽤 알려진 곳이 되었다. 이곳은 그녀의 심혈이자 준우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곳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막 주차를 마치자 안내 데스크 직원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서연 대표님, 큰일 났어요. 두 분이 대표님 시부모님이라고 하시면서 로비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계세요. 저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이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역시 그들은 전장을 바꿨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하이힐을 신은 발걸음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한 걸음 한 걸음 곧 폭발할 여론의 현장으로 향했다. 회사의 로비는 밝고 넓었으며 디자인 감각이 넘쳤다. 옅은 회색의 시멘트 바닥, 원목의 안내 데스크, 벽에는 강렬한 디자인 시안들이 걸려 있었다. 이 순간 이 예술적인 공간은 두 사람의 귀를 찢는 통곡 소리에 완전히 찢겨나가고 있었다. 박영숙은 어제의 억척스러운 모습과는 달리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콧물 눈물을 쏟으며 가슴을 치고 있었다. 아이고, 내 불쌍한 아들아. 힘들게 돈 벌어서 집안을 일으켰더니 이런 배은망덕한 년을 키웠구나. 여러분, 와서 판단 좀 해주세요. 제 며느리가 이 회사 사장 중 한 명인데 이름이 이서연이에요. 돈 좀 벌었다고 우리 같은 시골 사람들은 우습게 보고 남편도 자식도 다 버렸어요. 김철수는 문신처럼 굳은 얼굴로 박영숙 옆에 서서 도덕적 심판관의 눈빛으로
모든 구경꾼 직원과 고객들을 훑었다. 그의 목소리는 우렁찼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비난조였다. 우리 김씨 집안은 대대로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마음씨 고약한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다니? 내 손주를 볼모로 잡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내 아들 전 재산을 빼돌렸어요. 이제는 내 아들을 빈털터리로 내쫓으려고 합니다. 하늘이 무심합니다. 직원들은 멀찍이 서 수군거리며 얼굴에는 놀라움과 호기심이 가득했다. 상담 중이던 몇몇 고객들도 미간을 찌푸리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치밀하게 계획된 흑색 선전이 이서연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곳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서연은 사람들 밖에서 눈앞에 이 황당한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심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꽉 쥐어진 듯했다. 고통이 아니라 극한의 차가움이었다. 박영숙의 뒤틀린 얼굴, 김철수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며 이 가족에 대한 마지막 환상도 산산조각 났다. 회사의 공동대표이자 그녀의 선배인 이지은,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이 광경을 보고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아버님, 어머님, 여긴 회사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시면 회의실에서 이야기하시죠. 다른 분들 업무에 방해됩니다. 이지은이 질서를 유지하려 했지만 박영숙은 누군가 나서자 더 서럽게 울었다.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이 여자의 뱀 같은 속내를 알아야 해요. 어떻게 우리를 학대하고 남편과 자식을 버렸는지 똑똑히 보라고요. 상황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익숙한 인형이 비틀거리며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다. 김민준이었다. 그는 얼굴이 창백했고 시선은 불안했으며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이서연의 시선에 마침내 미세한 파동이 일었다. 그녀는 김민준을 마치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았다. 박영숙은 아들이 오자 구심점을 찾은 듯 즉시 김민준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다. 아들아, 잘 왔다. 네가 어서 사람들한테 말해봐. 이 여자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엄마가 내 편 들어줄게. 모든 시선이 김민준에게 집중되었다. 이서연도 그를 보았다. 그의 선고를 기다리며 이것이 그의 마지막 기회였다. 김민준의 입술이 몇 번 달싹였다. 그는 이서연의 차가운 눈을 마주할 용기도 동료들의 탐색적인 시선을 마주할 용기도 없었다. 그는 결국 자신의 부모님을 보았다. 심호흡을 하고 마침내 선택을 내렸다. 그는 이서연 앞으로 걸어가 피로와 애원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그만 좀 해. 응? 그냥 우리 부모님한테 사과하고 좀 숙이고 들어가자. 그리고 집에 가. 집에 가서 우리 다시 잘 살아보자. 응? 한마디 말이 독을 바른 비수처럼 이서연의 심장 가장 깊은 곳을 정확히 찔렀다. 집에 가서 잘 살자고? 그는 그의 부모가 일으킨 이 전쟁의 원인을 그녀의 타협하지 않음으로 돌렸다. 모든 추악함, 굴욕, 상처를 그녀의 소란으로 정의했다. 이서연은 웃었다. 냉소도 쓴웃음도 아니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완전한 해방의 웃음이었다. 그 웃음은 찬란하고도 비통했다. 그녀는 눈앞의 남자를 보았다. 10년간 사랑했고 그의 아이를 낳았으며 그를 위해 밥을 지었던 남자. 이 순간 완전히 죽어버렸다. 김민준 씨, 이서연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의 귀에 명확하게 울렸다. 전례 없는 평온함이었다. 우리 오늘부로 완전히 끝났어요. 김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이서연은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고 천천히 돌아서서 모든 구경꾼 동료들과 공동대표 이지은을 향했다. 그녀는 등을 꼿꼿이 폈다. 바람에 맞서는 백양나무처럼.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일로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고 회사 업무에 지장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번이 마지막임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는 모든 일을 잘 처리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냉정했으며 책임감으로 가득했다. 바닥에서 뒹굴던 박영숙, 나약하고 무능한 김민준과 하늘과 땅 차이의 대조를 이루었다. 로비 전체가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손가락질하던 시선이 경악과 깊은 생각으로 바뀌었다. 박영숙의 통곡은 목구멍에서 막혔고 김철수의 비난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김민주는 멍하니 서서 허리 숙여 사과하는 아내를 보았다. 갑자기 그녀에게서 빛이 나는 것 같았다. 그가 본 적도 다시는 닿을 수도 없는 빛. 그는 자신의 손으로 그녀를 자신의 세계 밖으로 밀어냈다. 소동이 끝난 후 로비는 죽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박영숙의 통곡은 목이 졸린 듯 갑자기 멎었고 김철수의 비난은 가슴에 막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김민준의 세상은 그 끝났어요 라는 맑은 소리와 함께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눈을 뜬 채 한때 온유했던 아내가 이제는 칼집에서 뽑아낸 검처럼 등이 꼿꼿하고 서슬퍼런 기운을 내뿜는 것을 보았다. 이지은이 빠르게 다가와 이서연의 살짝 떨리는 어깨를 부축했다. 눈에는 안쓰러움과 칭찬이 가득했다. 그녀는 경비원에게 낮은 목소리로 몇 마디 지시했고 곧 체면을 구긴 그 세 가족은 회사 밖으로 모셔졌다. 그 과정에서 이서연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소동이 마무리되었지만 이서연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최고층 대표이사실로 향했다. 손에는 이미 출력해둔 서류가 들려 있었다. 종이 가장자리가 그녀의 소나귀에서 조금 구겨졌다. 사직서였다. 대표이사실 문은 묵직한 원목이었다. 그녀가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침착하고 세련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오세요. 이서연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녀의 상사인 조현아 대표가 보였다. 조 대표는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몸에 잘 맞는 검은 정장을 입고 강력한 카리스마와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업계에서 유명한 여성 리더였다. 대표님, 이서연은 사직서를 넓은 사무실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조 대표의 시선이 컴퓨터 화면에서 벗어나 이서연에게 향했고 그 사직서를 훑어보았지만 손을 대지는 않았다. 그녀는 그저 담담하게 물었다. 소라는 끝났나? 이서연의 입술이 달싹이다. 결국 죄송합니다. 대표님, 회사에 폐를 끼쳤습니다. 라는 말로 바뀌었다. 내가 묻는 건 그 사람들이 당신과 무슨 관계냐는 거야. 조 대표가 그녀의 말을 끊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양손을 깍지 낀 채, 제 전 남편과 그의 부모님입니다. 이서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전 남편이라는 단어를 썼다. 조 대표의 입가에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가 스쳤다. 처리 잘했군. 이서연이 획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당혹감이 가득했다. 조 대표는 그 사직서를 다시 그녀 쪽으로 밀어냈다.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난 장님도 귀머거리도 아니야. 뭐가 막무가내 행패고 뭐가 프로페셔널한 태도인지 구분할 줄 알아. 이서연 씨, 내가 당신을 스카우트한 건 당신의 재능과 끈기 때문이지 당신 가정이 화목해서가 아니었어. 회사 대형 프로젝트가 곧 시작되는데 나한테 필요한 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디자인 총괄이지. 좀 힘든 일 생겼다고 사직서부터 내미는 도망병이 아니야. 조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서연 앞으로 다가왔다. 눈빛이 타오르는 듯했다. 일주일 휴가 줄게. 유급으로. 그 시간 동안 당신의 뒷뜰을 깨끗이 정리해 그 쓰레기들을 완전히 쓸어버리라고. 당신이 돌아왔을 땐 아무런 후환도 없는 이서연이길 바라. 회사 문은 언제나 당신을 위해 열려 있고 당신 자리도 비워둘 테니. 그 말은 따뜻한 강물처럼 이서연이 냉담함으로 쌓아올린 마음의 벽을 순식간에 무너뜨렸다. 그녀의 눈가가 마침내 붉어졌다. 그것은 나약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신뢰받고 이해받고 지지받는 감동의 눈물이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잠겨 있었지만 전례 없는 힘으로 가득 차 있었다. 회사 건물을 나서자 이미 밤이 도시를 뒤덮고 있었다. 이서연은 친구 최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30분 후 24시간 영업하는 카페 구석에서 최지연은 평온한 얼굴의 이서연을 보며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다. 이짐승만도 못한 것들. 내 상식 속의 파렴치함의 기준을 새로 썼어. 최지연은 최고의 변호사로 인간성의 추악함을 익히 봐왔지만 이서연의 사연을 듣고는 여전히 분노에 찬 눈썹이 곤두섰다.
이서연은 그저 고개를 저으며 조 대표의 말을 전했다. 최지연의 눈에서 분노가 점차 냉정한 예리함으로 바뀌었다. 당신 상사, 현명한 분이네. 그분 말이 맞아.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야. 싸울 때지. 최지연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표정은 순식간에 업무 모드로 전환되었다. 이혼은 즉시 소송으로 가야 해. 협의는 안 돼. 그건 그들에게 널 끝없이 괴롭힐 기회만 줄 뿐이야. 첫째, 내일 아침 바로 내가 널 대신해서 법원에 이혼 소송장을 제출할 거야. 둘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최지연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우리는 즉시 재산 보전 신청을 해서 너와 김민준 명의의 모든 공동재산을 동결시켜야 해. 은행 계좌, 주식, 펀드 전부. 그들이 궁지에 몰려서 재산을 빼돌릴까봐 걱정돼. 이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은 맑게 빛났다. 좋아. 다 내 말대로 할게. 그리고 증거. 최지연의 눈빛이 극도로 날카로워졌다. 우리에겐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 그들이 유책 배우자라는 걸 증명하고 김민준이 혼인 기간 동안 부부 공동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는 증거. 잘 생각해봐. 지난 몇 년간 집안 지출에 뭔가 이상한 점이 없었어? 최지연의 말은 열쇠처럼 이서연의 기억의 문을 열었다. 더 이상 집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곳으로 돌아와 이서연은 아무런 미련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서재로 들어가 집 컴퓨터를 켰다. 공기 중에는 아직 김씨 가족의 냄새가 남아있어 역겨웠다. 그녀는 불쾌함을 억누르며 지난 몇 년간의 가계 지출 기록과 김민준과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방대하고 자질구레한 작업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창밖의 밤은 깊어지고 이서연의 얼굴은 마우스 클릭 한 번 한 번에 따라 점점 더 차갑고 무겁게 변했다. 하나하나의 이체 기록이 충격적이었다. 3년 전 5천만 원의 이체. 카톡 대화에는 김민준이 이렇게 말했다. 서연아, 미나가 차 바꾸고 싶어 하는데 계약금이 좀 부족하대. 우리 돈에서 일단 좀 빼서 빌려줬어. 빌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2년 전 3천만 원의 이체. 김민준의 설명은 이랬다. 미나 아들이 그 영어 유치원 가야 하는데 찬조금이 너무 비싸서. 우리가 삼촌, 숙모로서 좀 도와줘야지. 1년 전 여러 차례에 걸쳐 총 5천만 원. 김민준은 말했다. 미나가 사업하다가 손해를 봐서 엄마가 맨날 집에서 우셔. 내가 일단 돈 좀 융통해줬어. 그리고 더 많은 자질구레한 대여, 찬조, 지원. 매번 김민준은 가족, 효도라는 포장지로 가볍게 언급하며 그녀가 거절할 수 없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제 이 기록들이 차가운 엑셀표에 하나씩 나열되자 진실은 흉측하게 드러났다. 이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합계 버튼을 눌렀다. 붉은 숫자가 낙인처럼 그녀의 눈을 찢었다. 2억 3천만 원. 정확히 2억 3천만 원이었다. 이것은 그녀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은행 계좌를 통해 김미나에게 이체된 돈일 뿐이었다. 이 돈은 그들의 부부 공동재산이었다. 입만 열면 그녀를 사랑한다, 잘 살고 싶다고 말하던 그 남자는 등 뒤에서는 개미처럼 끊임없이 그들의 작은 집에서 피를 빨아 동생이라는 밑 빠진 독에 붙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다정함은 이 순간 가장 악독한 조롱으로 변했다. 이서연은 웃었다. 차가운 의자 등받이에 기댄 채 눈물이 나올 때까지 웃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극한의 기만에 대한 완전한 깨달음의 차가운 눈물이었다. 그녀는 사랑에 진 것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에 진 것이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었다. 힘을 주어 하얗게 변한 손가락으로 최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엑셀표를 캡처해서 보낸 후 그녀는 한 문장을 덧붙였다. 지연아, 나의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새벽 햇살이 낡은 아파트 단지의 건물들을 뚫고 들어오기도 전에 급한 초인종 소리가 날카로운 경보처럼 김씨 집안의 평온을 깼다. 김민주는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슬리퍼를 끌고 문을 열러갔다. 입으로는 누구야, 이 아침부터 잠을 깨우고 하고 투덜거렸다.
문 앞에는 심각한 표정의 우체국 집배원이 서 있었다. 그에게 두툼한 서류 봉투를 건넸다. 등기입니다. 서명해 주세요. 법원, 등기요? 법원이라는 두 글자에 김민준의 잠이 순식간에 달아났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기계적으로 이름을 쓰고 문을 닫았다. 차가운 손가락으로 봉투를 뜯자 몇 장의 종이가 팔랑거리며 떨어졌다. 그 위에 쓰인 굵은 명조체 글씨 하나하나가 망치처럼 그의 동공을 내리쳤다. 이혼 소송장, 재산 보전 신청 결정문, 그의 이름, 이서연의 이름, 그리고 그에게 너무나 익숙한 은행 계좌번호와 주식 계좌들이 차가운 법률 용어와 함께 종이 위에 못 박혀 있었다. 동결, 압류, 김민준의 머리가 윙 울렸다. 마치 수만 마리의 벌이 머릿속을 휘젓는 것 같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다 신발장에 부딪혔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아침부터 무슨 호들갑이야? 박영숙이 죽 한 그릇을 들고 부엌에서 나오며 아들을 불만스럽게 쳐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그 종이들에 닿자 얼굴의 한가로움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박영숙은 서류를 확 낚아챘다. 할인 상품을 고르는데 익숙한 그녀의 눈이 이제는 종이 위에 글자들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혼, 재산분할, 계좌 동결이라는 단어들은 달궈진 쇠붙이처럼 그녀의 눈꺼풀을 찢었다. 이 천하의 몹쓸 년이 감히 우리를 고소해? 박영숙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들고 있던 죽 그릇을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죽과 사기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던 김철수도 소리를 듣고 다가왔다. 그는 돋보기를 고쳐 쓰고 다른 결정문을 집어들었다. 얼굴이 붉어졌다 푸르러졌다 하더니 결국 철판처럼 검게 변했다. 괘씸한 것, 김철수는 신문을 소파 테이블에 내던지며 김민준의 코를 가리키고 소리쳤다. 네가 데려온 마누라 꼴 좀 봐라. 우리 김씨 집안 뿌리를 뽑으려고 하잖아. 김민준은 완전히 멍해졌다. 그는 부모님의 분노에 둘러싸인 꼭두각시처럼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부모님에게 물었다. 이서연이 어떻게, 그 돈에 대해 어떻게 안 거죠? 나한테 물으면 내가 아냐. 박영숙의 분노가 분출구를 찾았다. 그녀는 쏜살같이 달려들어 손가락으로 김민준의 이마를 거의 찌를 듯이 말했다. 내가 처음부터 말했잖아. 여자는 오냐오냐 키우면 안 된다고. 넌개를 부처님 모시듯 하더니 이제 꼴 좋다. 내 목에 올라타서 똥을 싸려고 하잖아. 마누라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하면서 넌 대체 뭘 할 수 있는 놈이야. 내가 어떻게 너 같은 등신을 낳았을까. 박영숙의 욕설이 귀를 찔렀다. 김민준의 얼굴은 붉어졌다 하얘졌다 했다. 수치심과 공포가 뒤섞여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는 손에 쥔 소송장을 꽉 쥐었다. 종이가 그의 소나기에서 구겨졌다. 나 미나한테 전화해 볼게. 그것이 그가 이 순간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전화는 금방 연결되었다. 김미나의 나른하고 애교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빠, 웬일이야 이 아침부터? 나 아직 잠 덜 깼는데. 미나야. 김민준의 목소리는 극도의 긴장감으로 쉬고 떨렸다. 큰일 났어. 이서연이 이혼 소송 걸었어. 이혼? 그럼 이혼해야지. 그런 여자는 진작에 이혼했어야지. 김미나의 말투는 무심했고 심지어 남의 불행을 즐기는 듯한 기색마저 있었다. 그게 아니라 김민주는 거의 울상이 되어 말했다. 걔가 법원에 재산보전 신청을 해서 우리 계좌 전부 동결됐어. 그리고 너한테 이체한 기록도 제출했대. 그 2억 3천만 원 우리더러 돌려달래. 전화기 저편은 순간 죽음 같은 침묵에 빠졌다. 10여 초가 흐른 뒤에야 김미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하지만 그 달콤한 위장은 온데간데 없고 히스테리적인 비명이 대신했다. 뭐? 2억 3천? 오빠, 미쳤어? 그 돈 나 이미 다 썼어. 우리 아들 유치원 찬조금 내고 전에 빚진 거 갚고 남은 돈은 사업에 다 투자했단 말이야. 지금 나보고 돈 내놓으라니.
내가 돈이 어디 있어? 오빠 지금 나더러 죽으라는 거야? 김미나의 목소리는 독을 바른 칼처럼 김민준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떨리는 입술로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이어지는 김미나의 말에 완전히 무너졌다. 오빠, 내가 못 박아두는데. 전화기 속 목소리가 싸늘해졌다. 노골적인 위협이 담겨 있었다. 만약 진짜 법정까지 가게 되면 나는 그냥 그 돈, 이서연이 직접 주라고 동의한 돈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 새언니로서 자진해서 나한테 증여한 거라고. 그 여자, 체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명하고 너그러운 척하는 거 좋아하잖아? 그때 가서 법원이 날 믿을지 아니면 시댁을 말려 죽이려는 독한 년 말을 믿을지 보자고. 또 전화가 세차게 끊겼다. 김민주는 핸드폰을 쥔 채 벼락 맞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동생의 무정하고 악독한 말이 저주처럼 머릿속을 맴돌았다. 증여, 독한 년. 그는 획 고개를 들어 부모님을 보았다. 박영숙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억척스러움으로 바뀌었다. 내 동생 말이 맞아. 원래 한 가족인데 뭘 갖고 말고야. 이서연, 계속이 너무 시커먼 거야. 김철수는 굳은 얼굴로 단호하게 말했다. 맞아. 집안 돈. 내 동생한테 좀 쓰는 게 뭐가 문제야? 천경지에 탱깅디. 이서연, 걔가 이걸 빌미로 우리 재산을 더 뜯어내려는 수작이야. 천경지의 하늘의 이치. 그 네 글자는 뒤늦게 도착한 열쇠처럼 마침내 김민준의 가족애와 어리석은 효심으로 수년간 봉쇄되었던 마음을 열었다. 그는 처음으로 심사하는 눈빛으로 그가 가장 존경했던 두 부모님을 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며느리에 대한 죄책감은 조금도 없었다. 오직 침해당한 이익에 대한 분노와 계산뿐이었다. 그의 동생. 어릴 때부터 그가 아꼈던 그 동생은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않고 오히려 그와 이서연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을 생각만 하고 있었다. 거대한 황당함과 차가운 한기가 김민준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치솟았다. 알고 보니 이 집에서 그는 아들도 남편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이서연에게서 이익을 짜내 동생에게 전달하는 도구에 불과했다. 하지만 나약함은 이미 그의 뼛속에 새겨져 있었다. 이 순간의 깨달음은 저항의 용기가 아니라 더 깊은 공포와 원망을 가져왔다. 그는 강한 부모를 원망할 용기도 매몰찬 동생을 원망할 용기도 없었다. 그래서 모든 분노와 억울함은 유일하고도 정당한 출구를 찾았다. 이서연, 김민준의 목구멍에서 갇힌 짐승 같은 낮은 신음이 터져나왔다. 두 눈은 핏발이 서고 핏줄이 솟았다. 어떻게 감히,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를 매정하게 할 수가 있어. 이건 날 망치고 우리 가족 전체를 망치려는 거야. 그는 모든 잘못과 죄를 진실을 밝힌 사람에게 돌렸다. 마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면 그들이 직접 만든 이 사기극이 영원히 발각되지 않을 것처럼 김민준의 심리는 이 순간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더 이상 아내와 가족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겁쟁이가 아니었다. 그는 이기심과 원망에 삼켜진 공범자가 되었다. 최지연 법률사무소 안 에어컨이 세게 틀어져 있었다. 공기 중에는 카페인과 고급 인쇄용지가 섞인 냉정한 냄새가 감돌았다. 이서연은 등을 꼿꼿이 편 채 앉아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후에도 꺾이기를 거부하는 백약나무처럼 그녀 앞에 거대한 모니터에는 복잡하게 얽힌 관계망과 자금 흐름도가 마치 먹이를 잡는 거미줄처럼 선명하고 치명적으로 펼쳐져 있었다. 최지연의 손가락이 터치패드를 가볍게 두드리자 화면의 화살표와 숫자들이 따라 움직였다.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김씨 집안의 탐욕을 내리치는 망치 같았다. 서연아, 여기 봐. 최지연의 목소리는 먹이를 해부하듯 냉정하고 예리했다. 보상금이 입금된 후 박영숙과 김철수는 3일 안에 4개의 다른 은행 계좌를 통해 빠르게 자금을 이동시켰어. 각 이체 금액은 교묘하게 5억 원 미만으로 조절됐지. 명백히 은행의 고액 거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야. 자기들이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했겠지. 빈틈없다고. 이서연의 시선이 화면에 고정되었다.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똑똑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탐욕이지. 최지연은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보고 계속해서 조작했다. 결국 모든 자금은 하나의 계좌로 모였고 그 후 한 번에 강남의 그 신축 아파트 분양사로 전액 현금 이체됐어. 최지연이 아파트 매매 계약서 스캔본을 띄우고 붉은색 커서로 한 이름을 동그라미 쳤다. 여기가 핵심이야. 매매 계약서상 소유주는 김미나의 아들, 겨우 8살짜리 아이야. 그리고 계약서의 법정 대리인 및 대리인란에는 김미나 이름이 서명되어 있어. 이서연의 숨이 잠시 멎었다. 한기가 척추를 타고 올라왔다. 정말 대단한 금선 탈각, 찐짠토착이고 부저추신, 부디처신, 이네. 이건 부부 공동 재산을 완전히 그들 김씨 집안의 자산으로, 그것도 손주의 자산으로 만들려는 수작이야. 최지연의 안경알이 화면에 빛을 반사했다. 눈빛은 그 빛보다 더 밝았다. 이건 법적으로 아주 미묘한 상황을 만들어. 그들은 은퇴한 노인으로서 안정적인 수입원이 거의 없는데 단기간에 명의하에 거의 모든 거액 재산을 손주에게 무상으로 증여했어. 동시에 며느리인 너에게는 퇴사를 요구하며 자신들의 부양 의무를 떠넘기려 했지. 최지연의 말투가 무거워졌다. 한 글자 한 글자가 힘있게 울렸다. 이런 행위는 우리가 부양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악의적인 재산은닉으로 주장할 수 있어. 이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그게 이혼 소송에서 재산을 돌려받는데 도움이 될까? 직접적인 효과는 크지 않아. 최지연은 솔직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내 분위기를 바꾸며 예리하게 말했다. 하지만 서연아, 법정은 법리만 따지는 곳이 아니야. 인정과 논리도 중요해. 우리는 이 증거를 김씨 집안 전체의 품성이 저열하고 재산 침탈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방증으로 제출할 수 있어. 상상해봐. 준우의 양육권을 다툴 때 이 증거가 얼마나 강력한 한방이 될지. 이건 판사에게 준우를 이렇게 이기적이고 도덕적 기준이 없는 가정 환경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 그의 미래 성장에 얼마나 큰 해가 될지를 증명해 줄 거야. 최지연의 이 말은 번개처럼 이서연의 마음속 마지막 안개를 걷어냈다. 그랬다. 돈도 중요했지만 준우가 그녀의 전부였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준우를 그 더러운 수렁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것이었다. 이서연의 눈에 불꽃이 타올랐다. 막다른 길에 몰린 후에 결연한 반격의 불꽃이었다. 알겠어. 지연아, 고마워. 법률사무소를 나서자 바깥 햇살이 눈부셨다. 도시의 소음이 마치 다른 세상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이서연은 임시로 빌린 작은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모든 것이 아직 낯선 기운을 풍겼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그 집에서 급히 가져온 몇 안 되는 개인 물품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먼지 쌓인 종이 상자 하나에 그녀의 지난 세월의 추억과 과거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하나씩 뒤적였다. 대학 시절 앨범, 직장 생활 후의 디자인 스케치, 그리고 준우가 어릴 때 그린 낙서들. 문득 그녀의 손끝에 차갑고 단단한 작은 물건이 닿았다. 이서연이 그것을 집어들었다. 이미 구식이 된 낡은 USB였다. 겉에는 이미 사라진 회사의 로고가 찍혀 있었다. 이게 뭐지? 기억의 문이 서서히 열렸다. 생각났다. 대략 6년 전 두 번째 집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김민준이 직접 상세한 가족 재산 증명서를 만들었었다. 그때 그는 모든 것을 하나의 전자문서로 정리해서 은행 심사에 편하게 하자고 했었다. 나중에 대출이 거절되면서 그 일은 흐지부지 되었고 USB는 어디론가 사라졌었다. 이서연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찾아 수년간 잠들어 있던 그 USB를 꽂았다. 컴퓨터에서 띵하는 소리와 함께 우리 집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나타났다. 이서연은 숨을 죽이고 폴더를 열었다. 안에는 가족 재산증명서라는 단순하고 직설적인 이름의 엑셀 파일 하나만 있었다.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자 다음 순간 화면 전체가 빽빽한 표로 채워졌다. 날짜, 자산 항목, 구입 가격, 현재 가치, 은행 예금, 재테크 상품, 모든 행, 모든 숫자가
어제 일처럼 선명했다. 그것은 그들 결혼 생활의 정점이었고 함께奮斗했던 증거였다. 표의 맨 끝에는 김민준이 직접 입력한 총 자산 합계가 있었다. 그 숫자는 달궈진 쇠붙이처럼 이서연의 눈을 찢었다. 이것이 그들의 진짜 재산이었다. 이것이 김철수와 박영숙이 입만 열면 천경지혜라며 딸에게 보태줘도 된다고 했던 미천이었다. 이것이 김민준의 나약함 뒤에 가족에게 침식당하는 것을 묵인했던 그녀와 준우의 미래였다. 이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입안에 비릿한 맛이 퍼졌다. 눈물이 마침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슬픔이나 억울함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하고 차가우며 끝없는 조롱이 섞인 분노였다. 거짓말 하나를 밝히는 데는 잊힌 USB 하나면 충분했다. 소위 가족이라는 것이 하얀 종이 위 검은 글씨 증거 앞에서는 이토록 초라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다. 힘을 주어 하얗게 변한 손가락으로 최지연에게 빠르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연결되는 순간 이서연의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침착했지만 억누를 수 없는 떨림이 섞여 있었다. 지연아, 찾았어. 그들을 완전히 끝장낼 수 있는 그 총을 찾았어. 법원의 조정실. 공기 중에는 소독약과 낡은 목재가 섞인 무거운 냄새가 감돌았다. 하얀 벽, 짙은 색 책상과 의자, 모든 것이 지금의 경직된 상황처럼 차가웠다. 이서연은 최지연과 나란히 앉아 있었다. 표정은 평온했다. 마치 자신과 상관없는 회의에 참석한 듯했다. 맞은편의 김씨 가족 4명은 급조된 오합지졸 같았다. 표정은 제각각이었지만 모두 어딘가 떳떳하지 못한 기색을 풍겼다. 김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시종일관 꽉 맞잡은 자신의 손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서연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박영숙과 김철수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가장의 위험을 보이려 애썼지만 흔들리는 눈빛이 그들의 허세를 드러냈다. 김민아는 박영숙 옆에 바싹 붙어 자신의 이익이 침해당했다는 원망과 억울함이 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김민준이 고용한 기름진 머리의 중년 변호사가 헛기침을 하며 질식할 듯한 침묵을 깼다. 그는 금태 안경을 고쳤으며 마치 선심 쓰듯 입을 열었다. 이서연 씨, 저희 의뢰인의 뜻은 부부로서 좋게 헤어지자는 겁니다. 준우의 양육권은 반드시 저희 김씨 집안에 귀속되어야 합니다. 이 점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준우는 성이 김씨고 저희 집안의 장손이니까요. 그동안 가정에 어느 정도 기여하신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저희 집안의 명예를 훼손한 무분별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지막 은혜를 베풀듯 말했다. 그러니 빈손으로 나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게 모두에게 좋습니다. 이를 더보기 흉하게 만들지 말고요. 피식하는 가벼운 웃음소리가 최지연의 입술에서 새어나왔다. 마치 금색이 최고의 농담을 들은 것 같았다. 그녀의 밝은 눈에는 숨김없는 조롱이 가득했다. 이 변호사님, 맞으시죠? 최지연이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다. 시선은 칼날처럼 맞은편 변호사를 찔렀다. 제 의뢰인의 요구사항은 소송장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혼인 중 공동재산은 법에 따라 분할하고 아이의 양육권은 저희가 반드시 가져올 겁니다. 최지연의 말은 빠르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명확했고 거역할 수 없는 압박감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서류 봉투에서 문서를 하나 꺼내 테이블 위에 가볍게 놓고 조정위원 쪽으로 밀었다. 이런 논의를 하기 전에 먼저 계산부터 하나 하죠. 이것은 김민준 씨의 은행계좌 거래 내역입니다. 여기에는 3개월 전 2억 원의 금액이 김민아 씨 개인 계좌로 이체된 것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최지연의 시선이 당황한 김민아에게 향했다. 김민아 씨, 이 돈은 제 의뢰인과 김민준 씨의 부부 공동 재산입니다. 묻겠습니다. 이 돈은 어떤 명목으로 받으신 겁니까? 김민아의 얼굴이 확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이서연이 이것까지 알아낼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도움을 청하듯 박영숙을 보았고 입술을 떨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빠가 조정위원의 위험 있는 시선이 김민아에게 쏠렸다.
낮은 목소리로 질문했다. 변호사 질문에 답하세요. 이 돈은 차용입니까? 증여입니까? 빌린 거예요. 김미나는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급하게 변명했다. 오빠가 사업 자금으로 빌려준 거예요. 최지연은 웃었다. 하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차용이라고요? 그렇다면 차용증은 어디 있습니까? 약속된 상환 날짜와 이자는 얼마였죠? 연이은 추궁이 김미나의 뺨을 때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우물쭈물하며 추한 모습을 보였다. 우리는 친남매인데 그런 게 어디 필요해요? 차용증도 없고 상환 약정도 없다면 법적으로 이 이체는 증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최지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다. 그리고 이 증여는 부부 공동재산을 사용했으며 제 의뢰인 이서연 씨의 동의를 얻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김미나 씨에게 이 2억 원의 불법 소득을 즉시 반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헛소리 마. 그건 내 아들 돈인데 왜 돌려줘. 박영숙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쾅소리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날카로운 목소리가 조정실의 엄숙한 분위기를 깼다. 그녀는 격분한 암컷 맹수처럼 핏발 선눈으로 이서연의 코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이서연, 이 독한 년. 우리 준우는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맨날 밖에서 일만 하고 네가 엄마 자격이 있어? 준우가 너 따라가면 무슨 좋은 꼴을 보겠어? 우리 집은 돈 많아. 우리한테는 30억 재개발 보상금이 있다고. 우리가 준우한테 최고의 삶을 살게 해줄 수 있어. 최고의 학교에 보내줄 수 있다고. 박영숙의 목소리가 조정실에 울려 퍼졌다. 무지한 우월감으로 가득했다. 김민준의 얼굴은 이미 돼지간처럼 변했다.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박영숙에게 뿌리쳐졌다. 이서연의 눈에는 분노가 없었다. 오직 차가운 죽음의 기운뿐이었다. 그녀는 한때 시어머니였던 그 여자를 마치 광대의 서툰 연기를 보듯 조용히 바라보았다. 오직 최지연만이 박영숙이 30억을 외치는 순간 입가에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기다렸던 것은 바로 그 말이었다. 최지연은 여유롭게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박영숙의 고함이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의 귀에 명확하게 들렸다. 박영숙 씨, 30억이 있어서 준우에게 최고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하셨죠? 박영숙은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최지연의 시선이 갑자기 매처럼 날카로워졌다. 박영숙의 눈을 꿰뚫을 듯이 쳐다보았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박영숙 씨, 그 30억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박영숙은 잠시 멈칫했다. 최지연은 그녀에게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계속해서 추궁했다.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기세는 층층이 강해졌다. 저희가 알기로는 바로 2달 전에 두 분께서는 그 소위 30억 보상금을 전액 사용하여 따님인 김미나 씨의 아들, 즉 두 분의 외손주를 위해 학군지 아파트를 구입하셨습니다. 등기부등본에도 외손주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요. 다시 말해 두 분은 현재 명의하에 거액의 예금도 안정적인 연금외 수입도 없으시며 은행 계좌 잔액은 심지어 100만 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최지연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순식간에 얼굴이 창백해진 박영숙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폭탄을 투하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얼음을 깬 강철 바늘처럼 김씨 집안의 심장을 찔렀다. 이제 조정위원님 앞에서 다시 한번 대답해 주시죠. 당신은 무엇으로 제 의뢰인의 아들 준우의 최고의 삶을 보장하실 겁니까? 외손주 아파트라도 파실 건가요? 박영숙의 머릿속에서 천둥이라도 친 듯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졌다 하얘졌다 하더니 결국 푸르게 변했다.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녀는 입을 벌린 채 목구멍에서 허허하는 소리를 냈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마치 못해 던져진 물고기처럼 헛된 몸부림을 칠 뿐이었다. 조정실 전체가 죽음처럼 고요해졌다. 김철수의 억지로 세운 위험 있는 얼굴은 이제 물이 뚝뚝 떨어질 듯 검게 변했다. 김미나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다. 그리고 김민준. 그는 마침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서연을 보았다.
한때 온기가 있었던 그 눈에는 이제 끝없는 잿빛과 공포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이서연의 입가에 아주 옅고 지극히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총, 최지연이 방아쇠를 당겼다. 그리고 그 총알은 정확히 관역의 중심을 맞췄다. 조정실의 공기는 최지연의 마지막 말에 완전히 빨려나간 듯 질식할 것 같은 진공 상태로 굳어졌다. 판사가 무표정한 얼굴로 책상을 두드렸다. 목소리는 얼음장 밑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양측의 의견 차이가 커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법정 소환장을 기다리십시오. 그 차가운 선고는 무거운 망치처럼 박영숙의 마지막 환상을 산산조각냈다. 그녀는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마치 뼈가 모두 뽑힌 듯 텅 빈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며 무의식적으로 내 돈, 내 집, 내 외손주를 반복했다. 김철수의 억지로 버티던 위험 있는 가면은 이미 산산조각나 잿빛 밑바닥만 남았고 김민아는 아래 십수를 깨물며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이서연을 보는 눈에는 공포와 함께 뼈에 사무치는 원망이 더해졌다. 마치 이 모든 일의 원흉이 그들의 탐욕과 어리석음이 아니라 이서연의 저항인 것처럼 김민준의 시선은 못에 박힌 듯 이서연의 차가운 미소에서 뗄 수 없었다. 그 미소에는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모든 것을 불태워버린 황량함만이 있었다. 그는 문득 10년간 함께 살았던 이 여자를 한 번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어쩌면 그가 직접 그 온화했던 이서연을 이 절벽 끝으로 몰아넣었고 그녀는 잿더미 속에서 부활하여 지금의 그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모습이 된 것인지도 몰랐다. 법정, 분위기는 조정실보다 더 엄숙했다. 높은 천장, 냉정한 국장, 곡장, 이 모든 메아리로 사람의 신경을 두드렸다. 이서연은 검은색 정장 차림에 머리를 단정히 묶고 침착한 표정이었다. 그녀 옆에 최지연은 칼집에서 뽑아낸 검처럼 서슬퍼랬다. 맞은편의 김씨 가족 4명은 마치 큰 재난을 겪은 듯 모두 초췌한 얼굴에 시선을 피했다. 앉은 자세마저 떳떳하지 못함을 드러냈다. 이제 원고 측 변호인이 증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판사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있지 않았다. 최지연이 일어서서 판사석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정적 속에서 단호한 리듬을 만들어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 측 첫 번째 증거는 3개의 영상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거대한 화면이 켜졌다. 바로 박영숙과 김철수가 이서연의 회사에 쳐들어가 난동을 부리는 장면이었다. 박영숙이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치며 내뱉는 욕설이 스피커를 통해 귀를 찔렀다. 이해도 못 낳는 년, 내 아들 돈이나 축내고 염치도 없지. 김철수는 옆에서 이서연의 동료들을 가리키며 침을 튀겼다. 뭘 봐, 가정사야. 저 여자가 부도덕해서 그래. 화면 속 이서연은 동료들의 보호를 받으며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꿋꿋하게 등을 펴고 있었다. 법정 전체는 박영숙의 그 한마디, 너 회사 그만두고 우리 시중 들지 않으면 아들 볼 생각도 말을 똑똑히 들었다. 영상이 끝나자 법정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박영숙의 얼굴은 자줏빛으로 변했다.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두 번째 증거입니다. 최지연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아파트 단지 입구의 CCTV 영상입니다. 화면이 바뀌었다. 해질녘 아파트 입구. 박영숙과 김민아가 양쪽에서 이서연의 품에서 준우를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준우는 겁에 질려 으앙 울었다. 목소리가 찢어질 듯했다. 엄마, 할머니랑 가기 싫어. 무서워. 박영숙의 흉악한 표정이 카메라에 선명하게 잡혔다. 그녀는 이서연을 향해 소리쳤다. 애는 우리 김씨 집안 핏줄이야. 네가 데려갈 자격 없어. 김민주는 멀지 않은 곳에 서 있었다. 그는 이 장면을 보면서도 초조하게 서성일 뿐. 심지어 이서연을 잡아당기며 그만해. 집에 가서 얘기해. 창피하게 이게 뭐야라고 중얼거렸다. 이 장면에서 이서연의 손끝이 살짝 떨렸다.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다시 한번 심장에서 솟아올랐다. 세 번째 증거입니다. 최지연의 시선이 창백해진 김민아를 훑었다.
김미나 씨가 제 의뢰인에게 보낸 여러 개의 음성 메시지입니다. 새언니, 엄마 말이 맞아요. 여자가 뭐하러 그렇게 좋은 직장에 다녀요? 어차피 결국엔 가정으로 돌아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오빠가 돈 벌어오면 언니는 편하게 살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만족을 못해요? 나 요즘 마음에 드는 가방이 있는데 돈 좀 빌려줘요. 어차피 언니 월급 많잖아요. 그 애교 섞인 당연하다는 듯한 요구가 아이를 빼앗을 때의 흉포한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방청석에서 억눌린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다. 김미나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다. 최지연은 멈추지 않고 두꺼운 은행 거래 내역서를 제출했다. 이것은 김민준 씨가 최근 5년간 제 의뢰인의 동의 없이 몰래 여동생 김미나 씨에게 이체한 금액 내역입니다. 총 2억 1, 360만 원입니다. 그녀는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다. 그리고 제 의뢰인 이서연 씨가 준우의 주 양육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들입니다. 여기에는 준우의 모든 예방접종 기록, 학원비 납부 영수증, 학부모 총회 참석 기록, 그리고 준우의 담임 선생님이 직접 작성하신 입학 이래 모든 학교 관련 소통과 학부모 참여 활동에 거의 전적으로 제 의뢰인 이서연 씨가 참여했다는 증언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증거는 산처럼 쌓여 김 씨 가족을 짓눌렀다. 숨 쉴 틈도 주지 않았다. 판사의 시선이 피고석으로 향했다. 목소리는 위험 있었다. 피고 김민준 씨, 아이의 아버지로서 몇 가지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김민준이 흠칫 떨며 경직된 자세로 일어섰다. 아들 준우의 담임 선생님 성함이 무엇입니까? 김민준은 입을 열었지만 목을대가 울렁였다. 얼굴에 식은땀이 흘렀다. 아니, 이 선생님. 그는 도움을 청하듯 부모를 보았지만 두 사람 역시 당황한 얼굴이었다. 판사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준우가 어떤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습니까? 알레르기 없지 않나요? 김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이서연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준우는 망고에 심한 알레르기가 있어 3살 때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었다. 그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 준우가 가장 최근에 읽은 동화책 제목은 무엇입니까? 김민준은 완전히 입을 다물었다. 그는 준우에게 책이 많다는 것만 알 뿐 제목은 전혀 몰랐다. 그의 세상에는 출근, 퇴근, 게임, 그리고 어머니와 여동생의 끝없는 요구를 들어주는 것뿐이었다. 아들은 그저 희미한 기호에 불과했다. 피고 측 변호인, 더 보충할 내용 있습니까? 판사의 말투에는 이미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다. 김민준의 변호사가 일어나 피고가 업무로 바쁘고 부모님이 대신 돌봐줄 수 있다는 몇 마디를 건조하게 변호했지만 그 말들은 산더미 같은 증거 앞에서 너무나 창백하고 우스꽝스러웠다. 마침내 최종 변론 시간이 되었다. 최지연이 다시 일어섰다. 이번에 그녀의 시선은 피고석이 아니라 법정 전체를 둘러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침착했지만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힘이 있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오늘 우리는 준우의 양육권 귀속에 대해 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법률 조항 이상의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가정을 보았습니까? 최지연이 손가락을 뻗어 피고석을 가리켰다. 30억의 보상금을 주저없이 외손주에게 전액 증여하면서 자신의 며느리에게는 고액 연봉의 직장을 그만두고 그녀의 희생으로 소위 봉양을 받으려는 가정. 아내가 대중 앞에서 모욕당하고 친아들이 폭력적으로 끌려갈 때 침묵하고 퇴축하며 심지어 아내를 비난하는 남편. 오빠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며 끊임없이 피를 빨면서 등 뒤에서는 이간질하는 여동생.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칼날 같았고 모든 문장이 피를 보았다. 묻겠습니다. 이런 가정이 어떻게 아이에게 건강하고 평등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겠습니까? 남아선호 사상을 가르치고 여성을 부속품으로 여기도록 가르치겠습니까?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고 소위 효도를 위해 아내의 존엄과 경력을 희생해도 된다고 가르치겠습니까? 아니면 이기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침해해도 된다고 가르치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무엇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담임 선생님 성함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아버지,
우리 집은 돈 많다는 말로 우월감을 과시하지만 이미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해버린 할머니. 이런 양육 환경이 준우에게 가져다 줄 것이 과연 최고의 삶이겠습니까? 아니면 거짓, 이기심, 억압으로 가득 찬 감옥이겠습니까? 최지연은 마지막으로 판사를 보며 깊이 허리를 숙였다. 목소리는 다시 침착해졌지만 이전보다 더 확고했다. 저희는 재판부께서 준우의 양육권을 제 의뢰인 이서연 씨에게 판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녀는 준우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그에게 사랑, 존중, 그리고 올바른 인생관을 심어줄 수 있는 유일한 인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변론이 끝나는 순간 법정 전체가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김민주는 온몸을 심하게 떨었다. 그는 최지연을 그리고 무표정한 이서연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옷이 벗겨진 채 치욕의 기둥에 못 박혀 모든 사람의 심판을 받는 것 같았다. 최지연이 말한 그 내용들은 독을 바른 칼날처럼 그의 초라한 자존심과 위선적인 가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는 졌다. 완벽하게 체면도 없이 졌다. 판사의 의사봉이 무겁게 내려쳐졌다. 그 소리는 상중송종의 종소리처럼 김씨 가족의 심장을 강타했다. 한 번 한 번이 그들의 가장 약한 신경을 내리쳤다. 본 법원의 심리 결과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천근만근이었다. 하나, 혼생자 김준우의 양육권은 원고 이서연에게 귀속된다. 이서연의 어깨가 살짝 떨렸다. 눈가가 순식간에 붉어졌다. 그녀는 최지연의 손을 꽉 잡았다. 손톱이 친구의 살을 파고들 것 같았다. 최지연이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다. 손바닥에서 단단하고 따뜻한 힘이 전해졌다. 둘, 피고 김민주는 판결이 효력을 발생하는 다음 달부터 김준우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 2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교육비, 의료비 등 고액 지출은 양측이 별도 협의하며 피고가 60%를 부담한다. 200만 원이라는 숫자는 달궈진 쇠꼬챙이처럼 김민준의 가슴을 찔렀다. 그의 한 달 월급이 얼마인데 이것은 그의 목숨을 거의 반이나 앗아가는 것이었다. 박영숙의 얼굴은 이미 하얗다 못해 푸르게 변했고 입술을 떨며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판사의 시선이 그들을 냉정하게 훑고 판결을 이어갔다. 셋, 부부 공동 재산 분할에 관하여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은 감정평가 후 분할하며 원고 이서연이 60%의 지분을, 피고 김민준이 40%의 지분을 갖는다. 혼인 후 공동예금은 원고 이서연이 64%를 분할받는다. 피고 김민아의 원고 재산 불법 점유에 관하여 조사 결과 그중 2억 원은 피고의 부모가 증여한 것으로 법적 근거가 있으나 나머지 1억 원은 피고 김민준이 원고 이서연의 동의 없이 부부공동 계좌에서 무단으로 이체한 것으로 불법 이전에 해당한다. 이에 피고 김민아는 판결 효력 발생 후 30일 이내에 원고 이서연에게 1억 원을 반환할 것을 명한다. 판결문은 사망 통지서처럼 김씨 집안의 모든 계략의 파산을 선고했다. 그들은 준우를 빼앗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서연을 빈손으로 내쫓지도 못했다. 오히려 유일한 집을 팔고 거액의 양육비를 물어주게 되었으며 심지어 가장 아끼는 딸의 주머니에서 먹은 돈을 토해내게 되었다. 법원문을 나서자 뜨거운 공기가 얼굴에 와닿았다. 하지만 김씨 가족의 마음은 얼음장보다 차가웠다. 박영숙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김민준에게 달려들어 날카로운 손톱으로 그의 팔을 핥히었다. 이 쓸모없는 놈, 이 무능한 놈아, 네가 집안 다 말아먹었어. 그녀는 울부짖었다. 목소리는 처절했고 평소의 계산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히스테리적인 광기만 남았다. 김철수는 철판 같은 얼굴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핏발 선눈으로 옆에 있는 딸 김민아를 쏘아보았다. 김민아는 그 시선에 겁을 먹고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왜 나를 그렇게 봐요? 내 잘못도 아니잖아요. 이서연 그년이 너무 독해서 그래요. 1억 원. 김철수가 이를 악물고 세 글자를 뱉었다. 한 달 안에 내놔. 내가 돈이 어디 있어요.
김미나는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즉시 소리쳤다. 아빠도 알잖아요. 그 돈으로 인테리어하고 주차 공간도 샀단 말이에요. 지금 한 푼도 못 움직여요. 못 움직여도 움직여야 해. 법원 판결이야. 감옥 가고 싶어? 김철수가 소리쳤다. 침방울이 김미나의 얼굴에 튀었다. 처음에 나한테 돈 줄 때는 다시 달란 말 없었잖아요. 이제 와서 일 터지니까 다 내 탓으로 돌리고 아빠는 이서연한테 가서 따지시든가. 왜 나한테 화풀이야? 김미나도 화가 나 아버지보다 더 큰 소리로 대들었다. 박영숙은 이 광경을 보며 하늘이 빙빙 도는 것 같았다. 숨이 가슴에 막혀오도 가도 못했다. 그녀가 자랑스러워했던 딸, 온 마음을 다해 아꼈던 외손주, 평생을 계산하며 지키려 했던 재산이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 그녀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심장에서 끔찍한 통증이 느껴졌다. 그대로 뒤로 쓰러졌다. 엄마, 여보, 병원의 소독약 냄새는 김씨 집안의 지금 분위기처럼 차갑고 코를 찔렀다. 박영숙은 병상에 누워 있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은 듯 얼굴은 잿빛이었고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지만 구급조치로 목숨은 건졌다. 하지만 의사는 앞으로 자극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김민주는 모든 추억이 담긴 그 집을 팔았다. 돈을 받은 날 그는 먼저 판결에 따라 이서연의 목과 그 1억 원을 한 푼도 빠짐없이 송금했다. 남은 돈은 어머니의 병원비를 내고 앞으로 10수년간 내야 할 거액의 양육비를 제하고 나니 거의 남는 것이 없었다. 그는 도시 변두리에 30제곱미터, 약 9평짜리 낡고 작은 원룸을 얻었다. 벽에는 얼룩이 가득했고 공기 중에는 지워지지 않는 곰팡이 냄새가 났다. 그는 차가운 침대에 몸을 웅크리고 처음으로 막다른 길이 무엇인지 맛보았다. 그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에는 애원이 섞여 있었다. 아빠, 엄마는 어떠세요? 저 지금 돈이 좀 부족해서. 전화기 저편에서 김철수의 피곤하고 억눌린 분노가 들려왔다. 나한테 연락하지 마. 나랑 네 엄마 지금 입원비도 못 낼 지경이야. 내 그 잘난 동생 단돈 10원도 안 내놓더라. 김민준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복도에서 김철수가 김미나에게 전화하는 모습을 보았다. 거의 애원하는 자세였다. 미나야, 내 엄마 치료비가 더 필요해. 내 오빠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스피커폰으로 통화 중이라 김미나의 차갑고 짜증 섞인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아빠, 내가 몇 번을 말해요. 돈은 다 우리 아들 명의 아파트에 묶여 있어요. 그건 증여재산이라 제가 못 움직여요. 처음에 나한테 돈 주신 게 외손주 미래 보장해 주려고 하신 거 아니었어요? 이제 와서 말을 바꾸시면 어떡해요? 그건 우리 노후 자금이기도 했잖아? 김철수가 늙은 눈물을 흘렸다. 노후요? 아빠한테는 오빠 있잖아요. 아들이 부모 부양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김미나가 냉소하며 말투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처음에 그 30억 보상금 나한테 전부 주실 때 이런 날이 올 줄 생각하셨어야죠.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요. 전화가 무정하게 끊겼다. 김철수는 핸드폰을 쥔 채 팔을 부들부들 떨었다. 풍파에 시달린 그 얼굴이 순식간에 절망과 후회에 삼켜졌다. 그는 그제야 자신과 아내가 모든 것을 바쳐 아꼈던 딸이 사실은 영원히 길들일 수 없는 배은망덕한 존재였음을 깨달았다. 보름 후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된 박영숙은 강제로 퇴원했다. 늙은 부부는 갈 곳이 없었고 재산은 흩어졌다. 그들은 결국 도시의 가장 어두운 구석, 햇빛이 들지 않는 반지하 방을 얻었다. 방은 물이 짤 수 있을 정도로 축축했고 벽지는 군데군데 떨어져 나갔으며 머리 위 배관에서는 때때로 굉음이 들렸다. 박영숙은 삐걱거리는 낡은 나무 침대에 누워 곰팡이 냄새를 맡으며 밤낮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가장 아꼈던 외손주를 떠올렸다. 딸의 넓고 밝은 새 아파트에 며칠이라도 머물고 싶었다. 김미나는 그들을 문 앞에서 막았다. 얼굴에는 가식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아빠, 엄마 어떻게 오셨어요? 그녀는 그들의 싸구려 낡은 옷을 보고 아무렇지 않은 척 미간을 찌푸렸다. 애가 곧 수능이라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절대적으로 조용한 환경이 필요하거든요. 아시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 자꾸 누가 찾아오면 안 돼요. 그녀는 부모가 다시 입을 열기도 전에 쾅소리를 내며 새 현관문을 닫아버렸다. 문 안은 따뜻하고 밝은 세상이었고 문 밖은 차갑고 어두운 복도였다. 김철수와 박영숙은 그 굳게 닫힌 문 앞에 풍화된 석상처럼 서 있었다. 그들이 한때 손에 쥐고 자랑스러워했던 편애는 결국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자신의 심장을 찔렀다.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냈다. 반년의 시간은 먼지를 가라앉히기에도 천지를 뒤집기에도 충분했다. 초여름의 햇살이 먼지 한 톨 없는 통창을 통해 들어와 바닥에 따뜻하고 밝은 황금빛 사각형을 만들었다. 공기 중에는 레몬향 세제와 갓 갈아 놓은 화분 흙냄새가 섞여 떠다녔다. 이서연은 분할받은 돈으로 준우 학교 근처 가장 좋은 아파트 단지의 아담한 투룸을 전액 현금으로 구입했다. 이곳은 시야가 트여 창문을 열면 아래 화단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다. 준우의 웃음소리가 은방울처럼 넓은 거실에 울려 퍼졌다. 그의 작은 책상에는 그림 도구와 로봇 모델이 가득했고 벽에는 그가 그린 가족 사진이 붙어 있었다. 사진에는 엄마와 자신 단 두 사람뿐이었지만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서연의 경력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전 회사 대표가 삼고초려 끝에 그녀를 기술 파트너로 다시 영입했다. 이제 그녀의 이름은 회사의 세명함에 인쇄되어 있었고 직함 뒤에는 부러움을 사는 지분 숫자가 따라왔다. 그녀는 몸에 잘 맞는 정장을 입고 하이힐을 신고 밝은 사무실을 자신감 있고 여유롭게 오갔다. 눈의 빛은 어떤 비싼 보석보다 더 찬란했다. 삶은 마침내 그녀가 수없이 밤늦게 꿈꾸었던 모습이 되었다. 평온하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한 어느 날 오후 이서연이 준우를 데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파트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는 익숙하고도 낯선 모습을 보았다. 김민준이었다. 그는 살이 쏙 빠져 눈두덩이 푹 꺼지고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구겨진 셔츠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그는 마치 벼락 맞은 고목나무 같았다. 이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서연을 보자 김민준의 눈이 순간 밝아졌다가 이내 수치심과 절망이 섞인 혼탁함에 잠겼다. 그는 몇 걸음 달려와 목이 쉰 채 울먹이며 말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우리 재결합하면 안 될까? 준우를 봐서라도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그는 이서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가 가볍게 몸을 틀어 아무렇지 않게 피했다. 준우는 이서연 뒤에 숨어 고개를 내밀고 낯선 사람을 보듯 그 남자를 쳐다보았다. 이서연의 시선은 물처럼 평온했다. 미움도 연민도 없었다. 그저 과거를 심사하는 듯한 담담한 뿐이었다. 그녀는 평온하게 입을 열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김민준의 메마른 마음에 차가운 돌멩이를 던지는 것 같았다. 김민준 씨, 당신은 나한테 진 게 아니에요. 당신 자신의 나약함에 그리고 당신의 그 영원히 채울 수 없는 집에 진 거예요. 우리는 돌아갈 수 없어요. 김민주는 온몸을 떨었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한때 그녀 앞에서 큰 소리 한 번 못 내던 그 남자는 이제 온 세상에 버림받은 아이처럼 울고 있었다. 이서연은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저 준우의 손을 꼭 잡고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매달 15일 양육비 제때 입금하세요. 그게 당신에게 남은 유일한 아버지로서의 책임이니까. 그녀는 말을 마치고 준우를 데리고 새롭고 밝은 아파트 건물로 들어갔다. 무너져 내린 그의 모습을 자신의 세계 밖으로 완전히 차단했다. 햇살 좋은 주말, 이서연은 준우를 데리고 교회 공원에서 연을 날리고 있었다. 하늘은 맑았고 연은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날아올랐다. 자유로운 새처럼. 준우는 잔디밭을 뛰어다니며 맑은 웃음소리를 냈다. 이서연은 벤치에 앉아 미소를 머금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최지연이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최지연의 억누를 수 없으면서도
남의 불행을 즐기는 듯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맞춰봐. 내가 방금 내 고객 아파트 단지에서 뭘 봤는지 알아? 올해의 막장 드라마. 김철수랑 박영숙 반지하 월세 못 내서 집주인이 짐 다 내쫓았어. 지금 그 늙은 부부가 김미나 집 앞에서 길 막고 3명이서 아파트 중앙도로에서 머리채 잡고 싸우고 있어. 그 장면 드라마보다 더 재밌다니까. 최지연이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듯 시끄러운 배경음 속에서 날카로운 욕설이 선명하게 들려왔다. 이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년, 불효녀. 우리가 돈 다 너한테 줬는데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김철수의 격분한 고함이었다. 이 늙은 것들이 아직도 나한테 올라짝이 있어? 내 아들 인생 당신들 때문에 다 망쳤어. 꺼져, 다 꺼지라고. 김미나의 목소리는 그보다 더 날카롭고 악독했다. 내가 너 같은 짐승을 때려 죽여야지. 우리 노후 자금 내놔. 박영숙의 목소리에는 울음과 광기가 섞여 있었다. 최지연이 덧붙였다. 주변 이웃들 다 핸드폰으로 찍고 난리 났어. 그 체면 중시하는 김미나, 이번에 제대로 유명해졌네. 이서연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멀리서 준우가 연주를 든 채 그녀를 향해 힘차게 손을 흔들며 크게 외치고 있었다. 엄마, 이것 봐. 엄청 높이 날아. 햇살이 두 모자에게 아낌없이 쏟아졌다. 눈을 감고 싶을 만큼 따뜻했다. 이서연의 마음에는 복수의 쾌감은 조금도 없었다. 오직 후련한 해방감뿐이었다. 한때 그녀를 질식시켰던 사람들과 일들은 마침내 그녀와 상관없는 한편의 막장 드라마가 되었다. 그녀는 멀리서 뛰고 웃는 아들을, 푸른 하늘과 흰 구름 사이를 자유롭게 나는 연을 보며 입가에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과 아들을 위해 새롭고 자유로운 인생을 쟁취했다. 편애와 탐욕이 일으킨 이 가정 전쟁은 결국 가장 공평한 방식으로 모든 사람이 그들의 운명이자 마땅히 받아야 할 결말을 맞이하게 했다.